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강한 의욕으로 G7을 미국에서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여봤자 의미가 없으므로 개최의 의욕을 잃고 미국은 올해 G7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모이기는 더 어려웠지만 G7이 개최가 안 된 것은 4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바이든은 최종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여 대통령 당선에 쐐기까지 박은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G7 참여를 요구했고 누구보다도 가장 G11 구상을 적극적으로 밝혔기에 트럼프 때 한국이 G7에 합류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미국의 G7 회의가 코로나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좌절되며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G7에 합류하는 것을 가장 반대해온 곳은 일본으로 한국이 초대국으로 한 번 정도 참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G11으로 확대되는 것은 결사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국 회의가 좌절된 걸 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일본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에 직접 연락해서 한국 G11 입성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끝까지 한국이 국제무대로 못 나오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차례가 지나가 버린 것을 환호할 것입니다. 일본 극우 채널 등에서는 골치 아픈 트럼프의 한국 G7 합류 문제가 넘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G7을 다시 개최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며 그동안은 조용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음을 일본 언론은 직감하고 관련 기사를 낸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영국 정부는 한국을 내년 영국 G7 회의에 초대하겠다는 것인데 영국은 한 수를 더 뜬다는 말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G7 회의에 한국과 함께 호주와 인도를 G7 회의에 동시에 초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리스 영국 총리가 트럼프와 절친이다 혹은 비슷한 컬러의 정치 성향이라서 그랬다는 등 분석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라면 일본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G7에서 초대 국가를 아예 초대가 아니라 정식 멤버로 자리 잡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D10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D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디마크라시로 서방 민주주의의 네트워크 연합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포함한 G11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G11 합류 제안에 자신들은 안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D10 구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흐름을 타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은 위기를 느낍니다. 만약 영국 정부 혼자서만 한국이 포함된 G7 확대를 주장한다면 괜찮겠지만 G7 확대 문제가 서방 전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경우엔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G7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다자주의자이며 트럼프가 망쳐버린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겠고 앞으로 미국 동맹들을 소중히 여겨서 좀 더 미국과 민주주의 세계를 견고하게 다지겠다며 나옵니다. G7 중에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과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바이든은 이들과 함께 한국, 호주, 인도 등을 포함하는 D10 구상에 동일하게 찬성하는 맥락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색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 거진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구시대의 G7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예전보다 존재감이 커진 중국을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힘을 합쳐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미국 애틀란틱 싱크탱크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대로 된 정보를 초기에 제공하지 않은 데다 선진국 간의 연대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은 점도 있다면서 앞으로 G7을 확대한 D10을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바이러스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현 초기에 의료 장비를 대부분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마스크나 방역복을 수입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훨씬 커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 의료 장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 자칫 서방사회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화학전이 비슷하게 펼쳐지고 이것이 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대결로 가게 되면 자칫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G7은 자신들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며 G7의 힘을 보탤 국가들을 찾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 매우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방역에 허덕이고 있을 때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방역을 지켜낸 가장 민주적인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미국과 독일 등 G7의 핵심 국가들이었고
한국에 끊임없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IT를 활용한 방역 기술은 물론 바이오테크를 이용한 진단키트 및 코로나 치료제 생산 능력 등은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이 환호할 만한 요소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만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G7에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다양한 전략 연구소를 비롯해서 서방사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을 정식 멤버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서방사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의 독일은 군함을 파견해 대중국 포위망에 합세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영국도 내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을 찾을 예정으로 중국 견제 의사를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이 더 힘을 받게 하려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한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이든도 여러 차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린치핀이라며 일본과 함께 군사적 동맹에 힘을 보태길 기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세계 군사력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G7 국가 중에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의 파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오히려 G7 확대판 D10에 러브콜을 받으며 정식 멤버로 입성함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편 미영 중심 네트워크 파이브아이즈 멤버인 호주가 중국에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중요 이유입니다. 이들은 호주가 당하는 보복을 서방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호주도 G7에 포함하여 한국과 함께 D10 구상에 넣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을 단독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국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 멤버의 수혈은 G7이 오히려 바라고 있으며, 힘이 빠져버린 일본, 이탈리아 등 기존에 약화된 G7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여론은 곱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며 중국과 협력하며 북한을 지원하는 등 공산화가 되어간다는 말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제무대로 나오게 되면 동북아시아 유일 G7 국가의 일본 위상이 약화되니까 한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 G7 확대는 더 이상 일본 독단으로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G7은 만장일치로 멤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일본이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스가 총리가 아베와는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서 스가는 아베와 다르다며 한국에 대한 논조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스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일본의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비방이 사라진 게 확인 가능하다며, 이는 스가 총리가 아베와 같은 극우적 색채보다는 주변국과 조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일본과의 몇몇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방의 요구를 쉽게 물리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베는 집권기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자신의 극우색을 그대로 드러내며 미국이 반대하는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서방에서 한국의 G7 합류를 강력히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서방 모든 국가들이 빠르게 중국을 대항할 대열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중요 시점이며, 일본도 이들과 생각을 비슷하게 가져간다면 단순히 시샘과 질투 혹은 일본의 체면 때문에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방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물론 아직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다양한 채널에서 G7 확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로운 힘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며, 한국은 높아진 위상으로 G7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송상교섭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으로는 최초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WTO 사무총장의 최종 후보 2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따라서 누가 되든 여성 사무총장이 나오죠. 이 역시도 사상 최초입니다.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은 지난 7일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WTO 사무국은 이 같은 내용을 8일 오전에 열리는 WTO 비공식 대사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명희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예상대로 아프리카 후보입니다. 유 본부장이 최종 후보가 된 비결은 활발한 유세 활동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스위스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을 방문해서 각국 대사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활발한 유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유 본부장은 통상 외기를 걸어온 전문가이자 현직 통상장관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WTO 사무총장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등 각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결선 진출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었죠. 물론 결선 대상인 오콘조 이웰라 후보도 만만치 않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3라운드이자 최종 라운드의 협의 절차는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WTO 측은 최종 결론을 11월 7일 전에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164개 회원국이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선호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이 2라운드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 진출자 5명 중 2명이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투표 시작 때부터 아프리카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나라들이 많았죠. 그 이유는 WTO가 1995년 출범한 뒤 아프리카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와 케냐의 이미다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아프리카 후보 중에 더 유력했던 건 케냐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정견 발표, 선거 캠페인, 언론 인터뷰 등을 거치며 뛰어난 웅변력, 차별화된 비전 제시로 지지도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었죠. 유럽의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이 대놓고 모하메드 장관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선 유력 후보였습니다. 반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의 경우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력 후보로 분류되었지만 경선 발표나 유세 등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화되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정견 발표 과정에서 이웰라 전무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약한 웅변력이 노출됐다. 반면 케냐의 모하메드 장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결선에 진출하는 건 나이지리아 후보입니다. 아프리카 후보 이외에도 유명희 본부장의 경쟁자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후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폭스 장관은 유일한 선진국 후보라는 점에서 선전이 기대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WTO가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WTO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아프리카 후보가 아닌 유럽 후보를 밀고 있으며 유럽 내 주요 국가들도 폭스 장관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아프리카, 영국 후보의 아성을 깰 유일한 다크호스로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최종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죠. 개도국의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후보는 선진국 진영으로부터 압도적인 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선진국의 지지를 받는 영국 후보가 올라왔다면 개도국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륙 순환을 배제하고 인물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나이지리아 후보는 압도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이고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곳이라는 점도 유 본부장에겐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 본부장에게 유리한 변수는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존재입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후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한국이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심각한 수준의 무역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본부장이 당선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총장의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일본은 유 본부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공연히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아프리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현 총장인 거브레여 수스는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당선된 이유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아프리카 후보가 당선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중국과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WTO 사무총장에서 사임한 호베르토 아베 제도 역시 미국에게 밑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줄 사무총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명희 사무총장과 유럽 후보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 본부장이 당선되었다는 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이유로 유 본부장의 2라운드 유세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유력 인사를 골고루 만났습니다. 이후 유 본부장은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적극적인 현장 유세를 펼쳤죠. WTO 회원국은 총 163개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별로는 아프리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표가 모두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한국이 후보를 냈지만 중국과 일본은 정작 아프리카를 지지하고 있죠. 케냐 후보와 2라운드 끝까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표가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최근 유럽연합은 각 국가들의 판단에 맡길 뿐 표를 한 곳으로 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종 라운드보다 더 어렵다는 2라운드를 통과한 만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 본부장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